파블로 네루다는 시를 정의해달라는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며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만큼이나 난처한 질문일 텐데요. 오늘은 시가 곧 삶인 시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인 문인수 선생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시 혹은 시를 쓴다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결국 사람 구경이며 인생에서 시 쓰려는 궁리, 시를 쓰는 노력보다 더 그럴듯한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시인이 있다. 유년 시절부터 키워온 꿈을 부록이 넘은 늦은 나이에 비로소 이룬 시인 문인수. 오래 숙성시킨 술처럼 깊은 맛과 여운을 주는 시편들로 문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곳을 바라보는 깊고 그윽한 시선. 그늘진 곳을 담담하게 응시하면서도 한사코 밝은 구석을 찾아내는 문인수 시인의 놀라운 몰두와 통찰은 독자들을 애틋한 감성의 세계로 안내한다. 어조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어조가, 선생님의 어조는 연민과 예찬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결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덕목이거든요. 연민이란 거는 사실 상대방을 좀 낮춰볼 때 생겨나는 어조고, 예찬은 상대를 높일 때 생기는 어조인데, 이분의 시에는 연민과 예찬이 동시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쉬 같은 작품을 보면 그 아주 나이 많으신 그 노구의 아버지 오줌 누이는 얘기인데, 오줌 누일 때 쉬하고 얘기할 때 그 쉬 소리가 처음에는 그 아버지 오줌 누이니까 그게 좀 연민이거든요. 아주 그 노구의 분을 오줌 누이고 있어서. 근데 뒤에 가면은 그 쉬하는 소리에 우주가 다 조용했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주가 조용했겠다는 건 그 오줌 누이는 장면에 온 우주가 참여하면서 그 생명을 경이롭게 바라본다는 건데요. 이렇게 연민이나 예찬의 시선이 동시적으로 작용한다는데 문인 선생님이 제일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시에 대한 순정함을 언제나 강조하고 계신데, 이 순정함이 삶에 대한 아주 지극한 절실한 체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 굉장히 절실한 느낌들이 아주 강렬하게 든다는 것, 이런 게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갑을 먹은 아들과 죽음을 앞둔 굳은 아버지 사이의 교감을 전 우주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표제작을 비롯해 모두 63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문인수 시인의 6번째 시집 쉬. 김달진 문학상 수상작인 동강의 높은 새 이후 5년 만에 펴낸 이 시집에선 섬세한 관찰력과 사물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해안으로 시적 대상을 진솔하게 요약해낸다. (2007년) 미당 문학상을 수상한 식당 의자를 비롯해 총 59편의 시가 실려있는 7번째 시집 백꽃. 태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의 핵심을 노래하는 이 시집에선 평범한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길어올리는 놀라운 비유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시인의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난 깊이가 잔잔하고 깊은 여운을 전해준다. 시인 문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구에서 먹는 아들이 하셨어요. 서울에 가끔 올라올 일 있으세요? 예, 이렇게 이런 볼일 때 서울에서 불러주는 볼일이 있으면 네. 두어 달에 한 번꼴은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도 워낙 번화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셔도 소란스럽다, 좀 번잡하다 이런 느낌은 덜 받으시죠? 늘 인사동 아니면 대학로. 네. 그래서 뭐 별 불편한 건 못 느끼고. 네.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시인 중에서 독자를 많이 가진 시인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2005년에 미당문화상 최종심에 시가 오르면서 그때 정윤종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전성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뒤늦게 두고두고 회자가 되었습니다. 등단이 만 다 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등단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많이 늦었는데 저는 그 학창 시절이 끝나고 그 문학과 연계된 또는 연관된 그런 직장 생활이라든지 현장에 있지 못하고 그 문학 외적인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이래저래 떠돌다 보니까 그 데뷔라는 것에서 일정 부분 쫓겨나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꿈은 소년 시절부터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일 겁니다. 1950년대 중반, 후반 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소위 초근목 피다, 보릿고개를 넘는다 하고 지독하게 인간모독적인 어떤 그 나라 전체가 그런 가난 속에서 허덕일 때인데 그때 웬일로 농촌 학교에까지 특별 활동을 애들한테 시켜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종 뭐 이런 그 미술반이다, 음악반이다, 글짓기반이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현실적으로 애들이 어느 애가 어떤 취미, 어떤 특기, 어떤 소질을 갖고 있는지 이제 파악이 안 돼 있었을 때인데 저는 국어책 하나는 잘 읽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문예반을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문예반 담당 선생님이 제가 숙제로 해간 글짓기 숙제로 해간 석 줄짜리 동시를 듣고 크게 칭찬을 했고 그게 오늘날의 여기까지 오게 된 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때 문인수라는 소년이 지은 그 동시가 궁금한데 제가 갖고 있는데요. 기억나세요? 예, 그 네. 하도 짧아서 전체 석 줄입니다만은 네. 그 앞뒤 행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네. 두 줄입니다. 네. 제가 네. 방송을 해볼까요? 네. 제목은 흰 구름입니다. 아, 둥둥둥 흰 구름 어디로 가나 김삿갓 할아버지 옷자락인가 둥둥둥 흰 구름 어디로 가나 예. 내용이 전부 85년에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5년 데뷔 이래로 주고 시를 끊임없이 써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시를 써오실 수 있었던 시의 매력이랄까요? 시 쓰기의 즐거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좋은 직장이 될 만한 그런 일도 아니고 시가 또 큰 돈이 될 만한 일도 아닌 시가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 매력이라면 아무래도 저로서는 그런데도 시에서 매달리는 매력이 저로서는 그 시가 갖고 있는 말시 혹은 말솜씨라고 봅니다. 시의 말시, 말솜씨라고 그러면 즉 시의 함축적 꽃 같은 함축. 그 다음에 그 시가 갖고 있는 수평선 너머 세계와 같은 행간의 의미. 이것을 뭉뚱그려서 시의 말솜씨라고 그랬을 때, 아마 거기에 저절로 빠져드는, 누가 뭐래도 빠져드는 그런 시의 어떤 시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짧은 형식으로서 깊게 크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꽃이 피어나는 순간의 찰나의 그 함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시의 매력을 할 수 있겠고, 네. 또 그러한 시의 말시를 내가 운용하고 내 필설로서 이야기함으로 해서 오는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그 대상 또는 사물을 살펴서 관찰하고 궁리하는, 그러다가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또 그 발견한 내용을 차근차근히 써내려가는 어떤 몰입, 거기에서 오는 그 확산되고 진척되고
발전되는 어떤 구체화되는 상상력을 만지는 그런 어떤 성취감, 완성했을 때의 어떤 큰 만족, 네. 이런 것들인데, 또 실은 또 금방 또 이걸 뭐 퇴고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금방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써놓고 연필을 맞췄다 그러고 딱 놓을 때는 참 만족스러운데 금방 또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되고, 또 그 실망스럽지만은 그걸 다시 고치는 퇴고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네. 꽃의 함초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득 선생님의 7번째 시집 제목인 배꼽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집은 선생님의 6번째 시집 쉬, 또 7번째 시집 배꼽인데요. 시집의 제목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모든 책들의 제목이 다 그렇겠지만은 시집 역시 그 시집 전부를 이 제목 한마디가 말하기를 바라고, 또 이 시 중에서 이 시를 가장 내세우고 싶다는 그런 내용도 될 것이고 하는데, 가끔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도 시집의 제목으로 올립니다. 근데 시 같은 제목은, 아니, 저는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와서 시집 제목에 관해서 문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단순 명사, 누구나 나 자신조차도 깜빡 놓치는 그런 긴 제목보다는 누구나 외울 수 있는 짧고 단순한 제목이 좋겠다 싶은 게 요즘 생각인데, 시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라는 독자들의 어떤 호기심, 의문, 이걸 좀 건드리고 싶었고, 배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집 전체가 갖는 자기 존재의 어떤 핵심, 이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럴까요? 네. 배꼽이 모성과의 어떤 네. 태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핵심이니까 아마 그렇게 짚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2007년에 미당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수상작은 식당 의자라는 시죠. 예. 예. 미당문학상은 한 해 동안 발표된 시 중에서 단 한 편의 시에게 주어지는 상이니만큼 의미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예. 수상 소식에 어떤 감회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때 당시는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귀를 의심한다는 말, 네. 그게 저한테 들이닥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30명 후보가 가려지고, 거기서 10명이 다시 가려지고, 거기 10명에서 다시 한 명이 가려지는 게 이제 미당상의 어떤 심사 형식인데, 저는 10명까지 가려지는 데까지만 해도, 아이고, 이만하면 나로서는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싶었는데, 그때 담당 기자, 중앙일보 이 문학상 관련 담당 기자가 개인적으로도 다른 문인들하고도 아는 사이겠지만 아는 사이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 기자한테 전화가 왔길래 나는 안부 전화인 줄 알았고 그랬는데, 내가 말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선생님, 당신이 당선됐다라는 말을 미처 알아듣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귀를 의심했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기뻤어요. 네. 평생을 통해서 제일 기뻤나? 당시에는 그 통보를 받을 때는 제일 기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참 기뻤습니다. 네. 식당 의자, 문인수, 장맛빛 속에 수성못 유원지 도로가에 삼초식당 천막 앞에 흰 플라스틱 의자 하나
몇 날 며칠 그대로 앉아있다. 뼈만 남아 덜거덕거리던 소리도 비에 씻겼는지 없다. 부산하게 끌려다니지 않으니 앙상한 다리 4개가 이제 또렷하게 보인다. 털도 없고 짖지도 않는 저 의자. 꼬리치며 펄쩍 뛰어오르거나 슬슬 기지도 않는 저 의자. 오히려 잠잠 백합인 것 같다. 오랜 충복을 부를 때처럼 마땅한 이름 하나 별도로 붙여주고 싶은 저 의자. 속을 다 파낸 걸까? 비 맞아도 일절 구시렁거리지 않는다. 상당 기간 실로 모처럼 편안한 등받이며 팔걸이가 있는 저 의자. 여름의 엉덩일까? 꽉 찬 먹구름이 무지근하게 내 마음을 자꾸 뭉게뭉게 뭉갠다. 생활이 그렇다. 나도 요즘 휴가에 대해 이런저런 궁리 중이다. 이 몸 요가처럼 비틀어 날개를 펼쳐낸 저 의자. 젖어도 젖을 일 없는 전문가. 의자가 쉬고 있다. 식당 의자는 7번째 시집 배꼽안에 실려 있습니다. 예. 그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플라스틱 식당 의자죠. 그냥 예. 널브러져 있는 그 식당 맞습니다. 의자에 관해서 선생님께서는 예사롭지 않은 발견을 하셨고 또 깊은 성찰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를 쓰게 되신 배경이 궁금해요. 그 대구의 어느 젊은 시인들, 그분들도 일반적으로는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보다는 한 10살씩 나들이니까, 그 젊은 분들하고, 대구의 어떤 유명 유원지 수성모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비 오는 날 그 근처를 같이 4명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한 시인이, 일행 중에 한 시인이 시를 빨리 어느 잡지와 청탁받고 약속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 식감이 없어서 씻을 게 없어서 죽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데 흰 플라스틱 의자가 식당 천막 앞에 혼자 이렇게 놓여서 비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시인 저런 거 쓰면 되겠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해 놓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와요. 그래서 참 요거 아까운데 요 이미지 아까운데 정말 쓰게 되면 나는 못 쓰겠다. 속으로 이제 그래 싶었는데 이 시인이 마침 그때 아까 그런 거 한번 써보지. 그거는 자기 소재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쓰지 뭐. 내가 쓰게 됐습니다. 쓰게 됐는데 식당 의자,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의자, 그리고 또 비로소 남을 쉬게만 해줬는데 저 스스로 쉬는 의자가 이러저러 이미지가 이러저러 밀려왔고, 그것을 이 숱한 이미지들을 정리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써본 시입니다. 네. 식당 의자도 그렇지만 선생님의 시들은 대부분 대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태도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대상하고 사물하고 저하고 심정적으로 막 한 덩어리로 섞여 있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를 써왔는데 대상으로부터 한 발짝 또는 완전히 벗어나서 대상을 객관화시킨 지는 크게 오래 안 됩니다. 92년도 뿌리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피아가 대상과 제가 별 구분이 없었어요. 한데 섞여 있었는데 작정을 한 건 아닌데 그 이유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두고 그것을 묘사하거나 베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스스로 이런 변화가 다행이다 싶은 게 앞서 대상과 한데 섞여 있는 그때 당시의 시는 감정의 과잉이 좀 심했고 쉽게 흥분하고 부러지졌는데 좀 객관화되니까 이게 오버 액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저로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깊은 통찰력과 올바른 시어를 얻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시들이 이제 식당 의자를 비롯한 많은 시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신다면요. 제가 그게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였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별 직장이 없고 그래서 시간을 룰러 죽인다 그럴까, 시간을 보낸다 그럴까, 그런 목적으로 혼자 배낭을 메고 정막강산 어떤 강변을 찾아다니면서 소위 수석이라는 걸 수석 탐색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렇게 모셔둘 만한 그런 돌을 정리 탐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탐색을 다녔더랬어요. 물론 가서 하나도 못 가져올 때가 많고 그러는데 그래 늘 그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그때만 해도 그 차를 안 볼 때니까 움직여서 낯선 곳, 낯선 산천의 어떤 강변을 자갈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것도 혼자 돌을 찾곤 했는데 근데 나중에 되면 돌 찾는 것 또한 지겨워지고 하니까 그늘이 있는 자갈밭에 주저앉아서 수만 평 되는 강변 자갈밭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염없이 바라보니까 하염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자갈밭이 갑자기 와글와글 거리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시각적 느낌이 청각에 전달되면서 이 자갈들이 와글와글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한 정적은 와글와글 거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네. 혼자 외롭게 떠난 탐석 여행이 또는 그 고통이 그런 말 한마디로 완전히 보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보상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말이든 아무리 시가 갖는 권능 또는 권리거나 말거나 말이 맞지 않을 때는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문장 또는 문맥이겠는데 정적이라는 말과 와글거린다는 말은 이거는 아주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상반된 말이 제 판단으로는 이거 딱 들어맞는다 싶을 때 기쁘죠. 그런 맛에 시를 쓰고 또는 그런 보람으로 사물을 들여다보는 이런 과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질문하고 자기 대답을 얻는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시를 쓰기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무수한 정적은 와글와글 거린다. 문인수. 이 돌밭의 한복판을 마구 흔들어 놓고 싶다. 돌을 뽑아 던지면 무섭게 날아간다. 번번이 제 앞에 와서 무너지는, 또 저를 안고 하염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섬이다. 숨막히는 돌들은 소리 지르고 싶다. 구르고 싶다. 망하거나 싸움하거나 춤추고 싶다.
몸 비비고 싶다. 무수한 정적은 와글와글거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쉬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예, 쉬는 지인의 부친상의 문상을 갖다가 영감을 얻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쓸쓸한 시편입니다. 그 예순이 넘은 아들이 아흔이 넘은 아버지를 이렇게 어린아이에 쉬 누이듯이 네, 맞습니다. 예, 오줌을 누이는 그런 시인데요. 쉬를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네, 방금 하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분의 한참 선배 되시는 분의 그 상가를 갔었죠. 네.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게 된 그런 문상이었는데 그분이 멀리서 올라왔으니까 따로 이렇게 이제 앉혀서 당신 아버님이 세상을 버리시는 어떤 버리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사연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 지인의 어른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90살이 훨씬 넘어도 돌아가시 직전까지 기본적인 거동이 불가능해서 그렇지 정신은 아직 초롱초롱하게 아주 또렷하게 살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변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며느님이나 따님들의 어떤 손은 안 빌리려고 그랬고, 아드님이나 사위분들 이제 손은 허락을 하고 그랬는데 민망하고 그러시니까 바로 이제 환갑이 지난 아드님이 아흔이 넘으신 당신의 자기의 어떤 보친을 안고 오줌을 흘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좀 그래도 민망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줌을 흘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오줌을 누게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의성어라고 그럴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보탠다면 하나의 모모의 어떤 요정, 사람이라는 어떤 모모의 요정이 아버지에서부터 아들로, 아들에서 다시 그 아들로 내려가는 이 어떤 모모의 요정, 또는 이제 또 받은 몸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애정, 이것의 어떤 끈인 오줌줄기, 이것들을 붙들어 매려 하고 있고 이제 끊으려 하는 그런 장면, 이 장면들이 바로 우주 전체도 조용히 좀 해야 할 거룩한 어떤 의식 같은 거, 그런 거다 싶어서 이 시의 어떤 이것이 써야지라고 싶었던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네. 쉬, 문인수. 그의 상가에를 다녀왔습니다. 환갑을 지난 그가 90이 넘은 그의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의 여러 요긴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은 아직 초롱 같았으므로 노인께서 참 난감해 하실까봐 아버지, 쉬, 어이쿠, 시원하시겄다. 농하듯 어리광 부리듯 그렇게 오줌을 뉘었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듯, 몸 갚아들이듯 그렇게 그가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노인은 또 얼마나 더 작게, 더 가볍게 몸 움츠리려 애썼을까요? 툭툭 끊기는 오줌발. 그러나 그 길고 긴 뜨신 끈, 아들은 자꾸 안타까이 따에 붙들어 매려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제 힘겹게 마저 풀고 있었겠죠. 쉬. 우주가 참 조용하였겠습니다.
그 부자간의 정을 뜨신 끈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예, 예. 네. 쉬라는 그 의성어 때문에 그 다른 소리들이 모두 잠잠해지고 정말 고요한 어떤 한 장면이 잘 포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를 어떻게 쓰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탐복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어떤 노력을 시를 쓰실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도 만나뵈면 여쭙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뭐 어떤 시인이든지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그 뭔가를 어떤 귀에 들리는 것이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그 냄새 나는 것이든 뭐든지 예사로 넘겨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호기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 호기심은 관찰을 낳게 되고 관찰이라는 질문, 대상을 향한 질문, 이걸 관찰이라고 했을 때 오래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듣게 되겠죠. 또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관찰과 그런 질문하고 대답 듣는 자문자답이죠. 이 자문자답의 어떤 과정을 풀릴 때까지 들여다보고 또 심하게 생각을 거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시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꼽에 보면 절경은 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냄새가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시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직접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예, 뭐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시는 사람 또는 사람 사리를 구경하는 거죠. 그 절경 앞에 서면 사람이 기어오르냐 기어오를 수 없는 따라서 붙어 살 수 없는 그런 절경은 감탄스럽지만은 삶의 어떤 내용으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멀다. 네. 그런데 사람 또는 사람 사리를 구경하면 이야기할 게 참 많아진다. 그 자연경관의 그 절경보다는 사람의 어떤 그 남루한 비반 어떤 사람의 바다, 여기에서 결국 시가 노래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궁무진함이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동강의 높은 새, 문인수. 동강 높이 새 한 마리 떴다. 저 마음에 뚫린 구멍, 꼭 그만하다. 산의 뿌리가 다 만져진다. 단 1획 깊이 여러 굽이 새파랗게 일자 무식에 백리 긴 편지를 쓴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그 정선에 관련된 시도 많이 발표하셨어요. 네. 5번째 시집이죠. 동강의 높은 새는 정선이라는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정선에 얽힌 사연이라도 있으신지요? 예, 그 정선이 갖는 풍광이 아름답죠. 네. 아름다운데 또 그만한 경관은 어디 가든 다 있는데 그보다는 그 정선이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 요소, 네. 사람의 어떤 깊은 정서를 건드리는 네. 그런 역사적이라고 그럴까 민속적 어떤 그 뿌리 같은 게 조여있죠. 즉 우리 민족을 흔히 한의 민족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한의 정서로 막 이 한이라는 것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뼈와 피에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정선인데, 정선에 가면 정선 아라리가 갖고 있는 네. 그 애터지게 느린 가락이 바로 우리네 하나의 어떤 정선을 길게 뽑아내는 어떤 소리인데요. 아마 이 한의 정선의 어떤 풍광보다는 이 한의 정서 때문에 정선에 제가 한동안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시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그 저뿐만 아니고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여행이라는 것이 관광 목적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확인하기, 이런 걸로 여행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어디 유적을 보러 어떤 그 명성지를 보러 간 적은 없고, 예. 그곳에서 얻어 걸릴 수 있는 어떤 정서적 어떤 문제, 정서의 어떤 충동, 아까 뭐 정서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행을 농부가 논을 갈아엎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추경이라고 그랬는데요. 늦가을에 수확을 다 하고 그 논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이 흙이 아연 혁신이 되죠. 네. 더 기름져지고 공기 속에 노출이 되면서 이 흙더미가 생산량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 또한 자기 일상을 갈아엎는 그런 효과가 있다. 네. 그래요. 내가 사는 곳에서도 보는 하늘의 구름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것이라도 여행지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행이란 일상을 갈아엎는 농부의 농가리와 같다. 네. 그런 효과가 있다. 네. 싶어서 저는 가끔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네. 선생님의 다음 시들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우선 제가 소위 늦깎이로 나와서 벌써 7권의 시집을 냈고, 이거 전성기 지났지 않습니까? 75년도, 아니, 2005년도에 전성기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상탄기 2007년인가 그것도 각각 이제 3년, 5년 전, 3년 전 일인데요. 이제 정성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지금은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많이 써대 좀 적게 발표를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전성기 때의 그것을 유지할지 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니까 좀 발표는 조심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시집 한두 권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연과 인간이 어떤 이름이 먼저 전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때 섞여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장면의 시를 쓰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낭독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어느 시를 읽어주시겠는지요? 예, 네. 시집 시에 있는 땅끝이라는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이 시도 몇 년 전에 잘 알고 계시는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마을에 네. 가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땅의 맨 끝에 땅의 끝에 내 발끝을 갖다 대고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얻은 이미지를 쓴 겁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오늘 먼 길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땅끝 끝났다. 모든 길은 또 이렇게
시작되었다. 땅끝마을 땅끝에 다가설 적 발끝을 갖다 대보면서 씁쓸히 웃는다. 가파른 언덕 아래 밤바다 파도 소리가 폭풍을 안고 그칠다. 지느러미 불해가 없는 지난날의 절망 따위며 보말 캄캄하게 에워싸며 파랑치던 야유를 기억한다. 다시 출발하자고 막 돌아섰으나 질풍노도라는 말 혹은 말 저놈의 기치 저놈의 갈기를 잡고 올라타본 적 없다. 폐허의 옷이란 이미 휩쓸고 간 세월이 끝내준 것이라고는 도대체 청춘뿐이다. 지금은 늙어 아무것도 자멸하지 않고 땅끝마을 왔다가 돌아가는 초행길이지만 땅끝과 발끝 말단길에는 서참 돈독한 데가 있구나. 소시적부터 오래 잘 알고 지낸 사이 같다. 고맙습니다. 모두 5권으로 구성된 키워드 한국문화 세트. 우리 선조들이 남긴 작품을 통해 정치, 문화, 사회, 역사, 예술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정수와 인간에 대한 통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승수가 번역한 옥 같은 너를 어이 묻으랴. 이규보, 박지원, 정약용 등 당대 문인과 학자들이 직접 지은 추도액을 43편을 통해 엄숙함과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는 제문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 로렌 아이슬리의 자서전 그 모든 낯선 시간들.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사막과 협곡, 산지들을 누비며 광대한 시간의 비밀과 진화의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편 소설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소설가 하성란의 옆집 여자. 도시문화의 중심에서 소외된 삶에 대한 성찰과 따뜻한 응시가 돋보이는 1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바라보아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지나치듯 겉만 본다면 고민과 상처를 알아볼 수 없지요. 이제부터 자신의 내면은 물론 세상을 깊이 관찰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면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삶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